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멘토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이슈 중국 리스크 그리고 금리 낙관론 경고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중국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봉쇄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특히 오늘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하락한 것도 중국에 있는 아이폰 생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는 득인지 실인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기택 멘토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폭스콘 공장 근로자들이 탈출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시위하는 게 참 별 큰일이 아니어야 되는데 점차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얼마나 이익이냐, 얼마나 실익이냐 이런 걸 좀 따지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개방은 해야겠죠. 리스크를 보이면서 개방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그 두 가지를 다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관련돼서 개방도 해야 되고 경기도 회복시켜야 되는데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코로나 봉쇄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개방을 하게 되면 코로나 급진적으로 한 번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 개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봉쇄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백신이 좀 늦어지는 게 이게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제 누구나 어느 나라든 다 겪었던 것이고 우리도 사실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상은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이러한 모습을 한번 겪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봉쇄를 풀게 되면 확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나올 거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거를 봉쇄를 완화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이제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 소외됐던 중국인들의 민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자기는 봉쇄를 하면서 근로 생활하고 노동 생활을 했는데 해외 여타 국가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응원을 하고 길거리를 다니고 하는 모습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위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리스크 요인입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손 놓고 있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 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 완화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두 개 다 사용할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은 이제 시차를 두고 만약에 한한령이 풀리듯 네. 봉쇄가 어느 정도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봉쇄가 풀리고 백신 투여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증시에 화랑이 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중국이 좀 봉쇄의 강도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앞서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잘못 말씀하셨는데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를 네. 풀어야 되고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봉쇄를 해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한 네. 설명이었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한테는 결국에는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시진핑 조금 어느 정도 독재 정치에 대해서는 시위대 진압으로 조금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정치의 성향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만약에 시위대 진압이 장기화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좀 경기 침체나 공급 대란 자체가 기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오늘 4시에 이제 국무원에서 방내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어느 정도 지방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4시에 좀 다급하게 브리핑을 할 것으로 방역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조금 뒤바뀌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워낙 이제 예전 30년 이전에 있었던 학생들이 시위에 단체했다는 점 그리고 SNS나 틱톡으로 인해서 플랫폼을 통해
이게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시위 자체가 진압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시간을 겨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슈 좀 점검해 봤고요. 연준 인사들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12월에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 폭을 좀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 이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들 뭐 긴장도가 사실은 9월 달, 네. 8월 달 CPI 바라볼 때 계속해서 뭐 시장 예상치를 윗도는 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물가지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보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꺾이는 것으로 보였고 FOMC 의사록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은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못을 박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요번이 12월 달에 0.5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한 차례 0.25가 베이비 스텝이 마지막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시장들의 컨센서스가 생겼습니다. 그 이면에 뭐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12월 달에 금통위가 없고 12월 달에 FOMC만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예전에는 연준이 경기보다 그리고 실물보다 좀 빠른 대응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연준이 후행적이다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빅스텝을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증시를 바라보고 관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미국이 내년도에 경착륙할 것인가 연착륙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정도 동결해서 계속 유지하다가 네네. 금리 인하 시점을 논할 텐데 이게 금리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시점이 늦춰지면 사실은 악재로 해석되고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면 호재로 이렇게 점도표에 따라서 매번 또 피곤한 시장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의 증시의 향방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표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의 관점을 네네. 좀 눈여겨봐야 될 시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준 인사들이 하고 있는 발언을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낙관론을 뭐 안 좋게 얘기했다, 뭐 금지, 낙관론 펼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거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금리 인상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기대감은 갖지 말라.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다. 다만 금리 인상 폭은 조절할 거야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화준 멘토께서는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연준 위원들은 이제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물론 어제도 제임스 블라드 총재도 워낙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까지는 계속 5%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매파적인 부분이 이 발언을 했었고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워낙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이제 워낙 유통 쪽에서도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점도 아직은 물가 잡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블라드 총재의 얘기가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지지를 좀 한다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CPI도 조만간 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워낙 이제 7.6%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만큼 만약에 이번 CPI도 그러면 그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게 가정을 했을 때는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최근에 유가가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2%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어제 좀 발언이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말이죠. 12월이 다 됐습니다. 12월이 되면 산타레티를 기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시장에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사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그 경고 사인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시라고 저희가 두 분의 의견과 제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뽑아놨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좀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5만 원대로 내려갈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장중에 이제 59,800원까지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지금은 6만 원대에 걸려 있고요.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실까요?
예, 뭐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와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감산하냐 아니냐. 그리고 결국에는 감산 이후에 업황이 좋아졌을 것을 가정했을 때 어디가 위너였고 디램 시장에서 시장 확대를 MS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거기에 초점을 뒀을 때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는 체력이 우수한 삼성전자가 시장 장악력을 요번에 확고히 할 것이다. 그러한 뭐 전망들이 좀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정이 나왔냐? 경기가 그만큼 뭐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향후 주가의 이제 속도겠죠. 방향은 맞았다. 그 절대적인 저평가고 앞으로 얼마만큼 빨리 오르겠냐, 그리고 속도가 얼마만큼 오르겠냐의 향방은 네. 사실 이제 파운드리를 얼마만큼 키웠냐라는 내용과 그리고 신제품인 DDR5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의 속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경기가 어느 정도 영착륙했냐 경착륙했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6만 원, 5만 원, 뭐 6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점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면 삼성전자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파운드리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삼성 3나노 공정에 그래도 빅테크 업체들 구매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언급되면서 야 그래도 꽤 구매를 할 수 있는 괜찮은 회사들이 드디어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 쪽으로 좀 몰리는구나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듯하고요. 이화진 멘토께는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건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재고 소진이 다 완료가 될 것이냐는 얘기가 좀 굉장히 어느 분기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2분기도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4분기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그만큼 감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얼마만큼 점유율을 나중에 확대시킬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최근에 서버용 쪽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만은 모바일이나 PC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여부가 어떤 중국 코로나 자체가 완화가 되고 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돼야 어느 정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10일 날 사파이어 리퓨즈가 나오게 되고 DDR5가 완성형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DDR4가 얼마만큼 빨리 재고가 소진되느냐에 따라서 DDR5에 대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점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 3분기 빠르면 2분기 때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갤럭시 모바일 쪽에서는 조금 올해는 좀 부진을 하긴 했지만은 뭐 내년부터는 중국 자체도 살아난다 그러게 되면은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다 네. 전체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서버형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모바일 마지막으로 PC는 뭐 내후년이라 치더라도 그런 순서대로 간다고 치면은 이제 2분기 때부터 좀 더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보통 이제 오만전자로 내려가도 이 정도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좀 중장기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의 공정위, 저희로 말하면 경쟁 당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승인 문제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주요 국가들, 유럽에서는 EU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그런데 영국이 얼마 전에 보류를 했다가 오늘 사실상 승인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회사에 대한 합병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화진 멘토 먼저 하실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승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EU나 일본이나 좀 중국 쪽으로 일단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항공사들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박심이 좀 크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이런 다른 델타 항공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뭐 뉴욕이나 아니면 LA,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신규 항공 진입이 또 조건부 승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9월 달쯤에 이게 2차 심사가 들어갔고 아마 연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업 결합 승인이 이제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은 이제 EU나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장벽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절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네. 전반적인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내에 이루어질 미국 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소식 들리자마자 아시아나는 지금 15% 정도 주가가 현재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아시아나를 조금 더 합병이 됐을 경우에 수혜가 된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이제 영국이 보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 경쟁 당국도 보류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보다는 미국의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이 보류해보면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유럽 뭐 이런 데 다 보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는 승인이 불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이기태 멘토께서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두 항공사가 노선을 공유할 수 있고 네. 거기다가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어서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냐. 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투자자분들은 보시기 바라겠고요. 2018년도에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이 JV를 설립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힌트를 삼았을 때 대한항공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내년도에 우리가 항공사를 볼 때 가장 투자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유가가 어떻게 될 거야, 달러가 어떻게 될 거야, 그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우디하고 이란 관계, 이란이 내분이 좀 심각해지면서 그걸 외부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사우디를 끌어들여서 사우디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와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내분이 있는 것을 외적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유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기출을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달러는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계속 시달렸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봤을 때 유가는 사우디 이란 쪽에 기출을 약간 주목하고, 달러는 안정되니 거기에 대한 성장을 배팅할 정도는 네네.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주들은 또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유가 문제가 나중에 또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뭐 승객 노선도 승객 노선인데 화물 노선에 있어서 독점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해외 경쟁 당국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산 하나는 넘었습니다. 영국 경쟁 당국에서는 수용을 했으니까요. 그 절차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까지 속전속결로 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된다. 이런 이슈로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 엔터주를 꼽았습니다. 오늘 SM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날이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지 이화진 멘토하고 먼저 얘기해 보죠. 우선 저는 복합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제 네. 지금 SM의 이제 이수만 회장은 지금 현재 사우디 네오시티에서 이제 관광지 관련 지금 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사우디 쪽에서도 좀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한 번은 또 이제 중국 쪽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이제 그동안 사드 배치 이후에 많이 활동이 없었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한학령 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OTT 쪽으로 갔고, 추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대감이 같이 복합적으로 섞인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긍정적인 수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이제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의 콘서트 투어가 여러 차례 몰리게 되면서 수익성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단계로 이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4분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리오퍼닝이 되면서 새롭게 콘서트가 열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또 다가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에게는 콘서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엔터주가 바라보는 새로운 사업 다각화는 이제 NFT나 뭐 이런 부분도 게임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향후 최근에 조금 코인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은 이제 내년 쪽에서는 이런 신사업이 좀 다각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엔터 쪽에서는 레벨업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자체로는 이제 중국이나 사우디 쪽발에 향한 부분들이 그냥 콘서트 엔터 쪽으로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주가 이제 연말까지 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쳐다본다면 그래도 그중에 눈여겨봐야 될 때가 어디냐를 좀 꼽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엔터주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디가 제일 유망해 보이세요? 그동안 이제 하이브가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BTS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콘서트를 열지 않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단점을 보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부분은 그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4세대 아이돌인 뭐 뉴진스나 이미 르세라핌 자체가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고 내년 되면은 새로운 BTS의 남자 보이그룹이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는 4세대 아이돌의 눈을 BTS가 아닌 새로운 신인 그룹을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좀 하이브를 좀 눈여겨보는 게 오히려 낙폭 가대주로서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제일 나아 보이십니까? 지금 하이브가 한 14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연말 뭐 저희가 목표가 정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를 보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갑작스럽게 드린 질문이라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양하진 않고 네. 제가 항상 예전에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25만에서 30만 원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새로운 이제 뉴진스가 나오고 물론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빛이 새로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룹이 나오면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야 그 정도 그게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눈높이가 좀 쌓여졌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뉴진스가 그걸 해내고 있고 결국 보이그룹도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결국 돈을 유저들이 어디에 쓰냐라고 관심을 봤을 때는 결국 보이그룹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게 되면은 내년에 다가오는 새로운 모멘텀이 다가온다라면은 좀 하이브를 관점에 봤을 때는 25만 원 가격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25만 원 정도의 목표가 놓고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 기간 얼마나 보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보이그룹이 나와야겠죠. 네. 지금이 가지고 있는 이번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성공적인 방침을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활동을 더 넓혀가게 되면은 그만큼 팬층도 팬덤층도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 보이그룹만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BTS의 부재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그룹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 기간을 지금 이제 봐서 걸그룹 두 개는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켰고 BTS의 빈 공간을 메꿔, 그러니까 BTS에 너무 이제 집중돼 있던 하이브의 어떤 매출 구조 이런 것들을 해결할 보이그룹이 이제 나올 시점까지 좀 보고 25만의 목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말 가면서 이제 엔터주들 워낙 많이 빠진 데들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LG화학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하면서 LG화학이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때 혹시 LG엔솔의 지분을 팔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기택 멘토가 좀 얘기해보죠. 네, 뭐 그럴 것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회사 분할 이후에 상심이 컸고 그 다음에 상장할 때 코멘트했던 게 지금 현재 82%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데 네네. 그게 가치가 100조거든요. 근데 LG화학에서는 지금 현재 33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70%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을 82% 들고 있는데 70% 정도까지는 보유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2% 정도는 시장에 나오지 않겠냐, 언제 나올 건데 라고 했을 때 사업 확장할 때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게 시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그러한 뉴스와 그러한 재료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원래 양극재를 투자하고자 하는 깊은 행보들이 나오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지라고 하다가 결국엔 보유 지분이 많은 LG엔솔의 지분을 좀 매각하지 않겠어라는 희망회로를 돌린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회사에다 문의하면 회사에서는 금시초문입니다라고 네. 답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행보를 하고 있는지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평가되는 LG화학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가 앞으로 지금 현재 한 5조 정도 캐파가 되는데 27년까지 20조 정도, 한 4배 정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고객사가 어디냐면 자회사죠. LG에너지솔루션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러한 소재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양극재 회사 대비 LG화학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는데 저평가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노이즈가 있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소재 회사로 거듭나는 쪽에 배팅을 할 만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80% 이상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굳이 80%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 이때 매각을 해서 회사가 자금 조달 지금 외부에서 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사채 발행도 안 된다. 은행에서 빌리자니 금리는 높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충분히 미래 투자에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쁜 결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LG화학이 기업을 분할하고 LG엔솔을 상장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블록딜이 일부 지분이 한 12%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LG엔솔은 주가의 향방이 어떨 걸로 보이십니까?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LG엔솔이 최근에 그러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눌림을 네네. 받은 것도 있고요. 시장에 바로 출회되는지 뭐 그 블록딜 한 당사자한테 달려 있는데 사실 보통 그럴 때 코멘트가 우호적 지분 관계에 있는 투자자가 블록딜을 받아갔다 이런 코멘트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뭐 얼마 안 있어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2차 전지 셀 제조업체의 투자 관점에서 LG엔솔이 저평가냐 고평가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평가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셔도 무방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업황이 이제 피크아웃을 치는데 지금 주가도 비싼 거야라고 생각하면 눌렸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그때 같이 매도를 하는 게 맞는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이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 같이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양사가 이제 그 이슈를 해석하고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자, 두 분과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네,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관심주부터 보죠. 크래프톤 오늘 가져오셨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 성과에 주목한다. 아마도 게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게임을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동화기업 전액으로 레벨업이 가능하다. 2차 전지 요즘 전액 뜨겁죠. 같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크래프톤 얘기부터 듣죠. 예, 크래프톤 상장했을 당시에 대여라 그래서 뭐 58만 원까지 올라갔던 네.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는 21만 7천 원인데요. 상장 이후에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게임주 소외 속에서 성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은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다가 사용자가 여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여타 이제 사용자가 그만큼 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가격 조정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크래프톤이 향후에 어떠한 모습을 좀 보이는지 거기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크래프톤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지스타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선보였는데 사실 이 게임이 콘솔 게임이면서 PC 게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네오 위즈도 그렇고 콘솔 게임에서 어느 정도 히트가 되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네네. 왜냐하면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과 달리 수명이 되게 긴 게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실적이 우상향하는 게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래프톤이 이번에 발표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건 가정입니다. 성공한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 그동안 눌렸던 걸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그 성과 이후에 또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지를 좀 보실 텐데 뭐 FF라든가 M이라든가 블랙버짓이라든가 내년도에 나올 신작들이 대거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빠진 크래프톤에 좀 주목을 하셔도 되지 않나. 그래서 크래프톤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크래프톤 목표가랑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예, 증권가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40만 원대에서 주로 30만 원대까지 낮췄는데요. 네. 저 역시도 그 정도 수준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첫 번째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 25만 원대가 지금 강력한 저항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뚫고 30만 원까지 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워진 멘토가 가져오신 동화기업 얘기 듣죠.
일단 동아기업은 일단은 동아자연마루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뭐 이 회사의 본업은 이제 목재보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바닥재나 천장재 이러한 건장재 사업으로 주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워낙 이제 건축이나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목재보드가 아니라 일단 전해질 쪽입니다. 최근에 워낙 2차 전지 전해액이 또 시장에서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북미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같은 고객사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는데, 이게 전해의 특징상 이게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재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2개월, 3개월 안에 이게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업체에 대한 인접한 곳에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이제 중국과 같은 부분들이 지금 업체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IRA 도입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 있는 틴치라는 그룹은 어느 정도 북미 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외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가는 이 회사가 뭐 엔캠이나 솔브레인,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같은 회사가 있는데, 동아기업이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캐파가 좀 계속 증설하게 되면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선적으로는 뭐 삼성 SDI나 SK온 쪽으로 일단 물량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뭐 내년 말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전해액이 수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동아기업에서는 목재보드 사업이 아닌 이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이제 전액으로 완전히 회사의 모습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동아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가로 보면은 전혀 이제 전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워낙 2차 전지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전혀 2차 전지하고 상관없던 데들이 이제 이 산업군으로 뛰어드는 모습들이 보이죠. 아주 적은 매출을 올리던 사업부가 커지고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아마 초기에 잘 잡고 나중에 정말 성장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가 수익도 꽤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죠. 동아기업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기택 멘토와 이화진 멘토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